디스코드 초록불이 꺼지지 않는 개발자 토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속으로 토브? 누구임?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귀엽진 않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와 같은 iOS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토브 또는 비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 연사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제 세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요. 혹시 스위프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 그 과정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제 세션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내용 제외되었다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기대하신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대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20분 아깝지 않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끝나고 괜찮은 세션이었네 라는 생각 들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데이터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순서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왜 스위프트 데이터가 출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쓰면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공식 문서 위주로 좀 살펴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가볍게 여러 번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도 좀 그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짜 사용하는 코드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QR코드가 나올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찍으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핸드폰 카메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인데요. 스위프트 데이터 왜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아무도 안 계시고요. 이 부분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상력에 견해를 더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비전 프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많은 기대와 함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비전 OS는 다양한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제약이 없는 가상 환경인데요. 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인피니티 3D 스페이스라고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화면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담기는 데이터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고, 벌써 그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생각에 저만 머리가 아픈 걸까요? 네, 그래서 스위프트 데이터는 애플에서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엄청 쉽거든요. 사실 비전 프로가 대중화되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앱이 많지 않으면 마이너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손에 애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조금 쉬운 도구를 만들어서라도 개발자들이 다양한 앱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짧은 견해였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쓰던 거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3가지 중에 혹시 코어 데이터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네,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저 끝에 있는 걸 램이라고 했는데요. 램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코어 데이터를 써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고 램을 써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 3가지는 SQL문을 사용하지 않는 객체형 데이터베이스 3가지인데요. 스위프트 데이터가 출시되기 전에 이 2가지가 있었죠. 네, 이 2가지를 비교 먼저 해보면 코어 데이터가 First Party Framework라는 점이 장점이었다면 램은 Third Party Library라는 게 단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코어 데이터가 롤백이 가능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복잡한 모델, 커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다면 램의 경우는 쉬운 스위프트 API를 제공한다거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코어 데이터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좀 더 쉬웠고 플랫폼 간 호환성이 존재했어요. 대신에 코어 데이터는 러닝 커브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동기화를 하려면 추가적인 설정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데이터는 이 양쪽의 장점을 다 갖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First Party Framework고요. 또 엄청나게 쉽고요. 또 원활한 API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롤백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롤백은요, 흔들어서 취소하기 기능 아시나요? 네, 그 흔들어서 취소하기를 언두 매니저라는 걸 써서 쓸 수 있는데 램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롤백이 가능하다는 게 퍼스트 파티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 러닝 커브가 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어 데이터의 경우는 다양한 오브젝트, 컨텍스트,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다 이해하고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최소 코드가 한 130줄 정도 됐었는데요. 이걸 스위프트 데이터로 하면 10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력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슬슬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스위프트 데이터가 뭔지 보겠습니다. 네, 공식 문서에서는 데이터 모델링 및 관리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즉,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스위프트 코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매크로 시스템을 사용해서 원활한 API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여기서 원활한 API 경험이라는 게 벌써 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뭔지는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는 딥다이브 말고 샬로우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왼쪽은 골뱅이, 오른쪽은 점입니다. 골뱅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델 매크로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 또 프로퍼티 래퍼 두 가지, 쿼리와 바인더블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뷰 모디파이어인데요. 네, 모델 컨테이너와 모델 컨텍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점이라고 적었어요. 총 5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입니다. 네, 모델은 공식 문서에서 Convert Swift Class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즉 클래스를 Persistent 모델이라는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엔터티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Persistent 모델이라는 이 타입으로 앱한테 이건 이제 스키마야 라고 알려주는 게 됩니다. 이제 persistent 모델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번에 나온 개념이라서 그런 건데요.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스위프트 데이터가 클래스를 모델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중에 옵저버블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iOS 13부터 사용하던 옵저버블 오브젝트 아시나요? 스위프트 UI에서 뷰 모델을 만들 때 좀 썼던 프로토콜인데요. 이번에 나온 옵저버블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코드로 비교해 볼게요. 네, 왼쪽은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사용했던 코드이고요. 오른쪽은 옵저버블 매크로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보시면 퍼블리시드가 없죠. 옵저버블 매크로는요, 퍼블리시드라는 프로퍼티 래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프로퍼티들이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모델 매크로는 옵저버블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프로퍼티 래퍼 없이도 프로퍼티가 감지가 된다, 옵저빙이 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델이었고요. 이제 프로퍼티 래퍼 쿼리를 살펴볼 텐데요. 쉽게 말해서 공식 문서에서는 fetch a set of models and keep those models in sync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fetch랑 sync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코어 데이터에서 fetch할 때는 어떻게 썼었냐면요. 코어 데이터의 메서드는 평범하게 길었습니다. 한 10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을 살펴보면은 코어 데이터보다는 좀 더 간결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스위프트 데이터는 어떨까요? 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해졌죠? 여기까지가 쿼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인더블도 살펴보겠습니다. 옵저버블 오브젝트의 뮤터블 프로퍼티즈를 바인딩 해준다는 역할인데요. 이거 사실 스위프트 데이터 그 공식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스위프트 UI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스위프트 데이터를 통해서 앱을 만들 때 업데이트하는 기능에 주로 쓰이는데요. 기존에 스테이트와 바인딩이라는 프로퍼티 래퍼를 사용해서 두 가지 뷰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바인더블의 경우는 모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인더블 프로퍼티로 선언한 그 프로퍼티의 변화는 다 감지가 되고 변화된 데이터들은 모델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인더블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왼쪽 세 개를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속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뷰 모디파이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모델 컨테이너와 모델 컨텍스트인데 한글로 읽었을 때는 약간 비슷한 느낌처럼 들려요. 컨테이너, 컨텍스트. 근데 좀 다릅니다. 컨텍스트는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델 컨테이너는 모델이 잔뜩 들어있는 컨테이너, 저장소 같은 개념이고요. 모델 컨텍스트는 저는 택배 박스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뷰에서 모델 컨텍스트를 부를 거예요. 불러서 데이터를 이렇게 담을 겁니다. 이 담은 걸 세이브하게 되면요, 이렇게 모델 컨테이너에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롤백 말씀드렸었는데 롤백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 컨텍스트라는 맥락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CRUD하는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더 살펴보게 되면요, 모델 컨테이너부터 보겠습니다. 모델 컨테이너는 관리하는 오브젝트래요. 스키마랑 모델 스토리지 컨피규레이션을요. 스키마는 아까 제가 persistent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근데 모델 스토리지 컨피규레이션은 처음 듣는 거죠. 이거는 구성이에요. 이 모델 컨테이너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정리하는 건데요.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등록하거나 스키마가 만약에 5개 있다면 그 중에 몇 개만 쓰겠다, 이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쉬울 거예요. 네, 이렇게 카드라는 스키마를 윈도우 그룹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하위 뷰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윈도우에는 디자인이라는 그런 스키마를 설치했을 때 다르게 적용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위 뷰에서만 필요한 모델 컨테이너도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델 컨테이너였고요. 모델 컨텍스트도 보겠습니다. 아까 택배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델을 디스크에 CRUD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코드로 보시면 좀 더 쉬울 건데요. 네, 아까 뷰에서 컨텍스트를 부른다고 했죠. 이 environment 모델 컨텍스트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환경 설정을 해놓은 걸 그냥 가져올 뿐이에요. 그래서 context.insert, delete, save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고요. 이제 조금만 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본 내용들이 조금 중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볼 거고요. 공식 문서를 살펴보게 되면 모델 정의, 저장, 조회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좀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션에 제가 한글로 좀 더 설명을 적어놨어요. 이걸 보시면서 제 말을 좀 흘려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QR코드 찍으실 분들은 찍어주시고 네. 어느 정도 찍으셨다 싶으시면 넘기겠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모델 정의 부분은 총 4가지 매크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는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모델 매크로 안에서 쓰이는 3가지 매크로거든요. 이 3가지는 스키마 매크로라고 부릅니다. 코드로 볼까요? 네, 모델은 클래스 위에 선언을 하는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3가지들은 프로퍼티 앞에 사용하는 매크로입니다. 이걸 한 개씩 보면요. 네, 어트리뷰트는 주로 프로퍼티 옵션을 다룰 때 사용을 합니다. 즉, 이 프로퍼티를 고유하게, 유니크하게 다룰 건지, 아니면 암호화해서 저장할 건지, 아니면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할 건지, 스포트라이트에 띄울 건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 객체와 연관이 있는 프로퍼티인 거를 명시하는 그런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관된 모델 객체가 사라진 때 이 프로퍼티도 같이 삭제할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삭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걸로 닐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트랜지언트의 경우는 persistent 모델 타입으로 저장을 하지 말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디폴트 밸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또 모델 스토리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모델 컨테이너와 컨텍스트, 아까 보셨던 거죠? 네,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모델 컨테이너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컨테이너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또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구성의 경우는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등록하고 각 뷰에 맞는 스키마를 재구성할 수가 있었고요. 네, 관련된 객체는 이러했습니다. 모델 컨텍스트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택배 박스 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끝이고요. 네, 모델 패치는요. 네, 쿼리 아까 보셨던 거죠. 그리고 프레디케이트랑 패치 디스크립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살펴보게 되면은 쿼리는 아까 소개드렸던 패치와 싱크, 그래서 동기화 상태로 유지되는 데이터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프레디케이트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논리 조건을 좀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패치 디스크립터는 위에서 선언한 프레디케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걸 가져올 건지를 정의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치라는 그 메서드 안에 디스크립터를 선언하는 걸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논리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논리에 맞게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5단계면 되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보신 코드라서 이제 아마 거의 다 외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모델은 임포트 스위프트 데이터 모델 기존 클래스에 추가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모델 컨테이너의 경우는요. 상위 뷰에 이렇게 점 컨테이너 아니면 배열 형태로 스키마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는요. 이렇게 environment 모델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원하는 메서드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데이터 쿼리는요. 2가지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필터링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필터링은 아까 predicate, 논리 선언을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또 sort의 경우는 가져올 데이터 모델의 그 프로퍼티, 원하는 프로퍼티를 골라서 그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인더블은요, 아까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버튼을 보시면 디스미스만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인더블로 선언한 그 데이터가 변동이 있을 때 모델까지도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코드 없이 모델까지 변동사항이 다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쉽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뭐 에러는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장점만 너무 나열을 한 것 같아서 보면요. 당연히 있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모델 객체가 갑자기 persistent 모델 프로토콜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뭐 이런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엑스코드 베타 2 버전에서 매크로 확장 가시성에 대한 스위프트 컴파일러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뷰를 전체 다 주석 처리했더니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오류가 있었고, 또 WWDC에서는 세이브를 호출하지 않아도 이 변동사항이 모델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서트나 딜리트 이것만 해도 저장이 된다, 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세이브를 호출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 저장이 안 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코드들은요, 스위프트 데이터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에 접속해주셔서 스타트, 엔드 모두 다 열어주시고 마크 주석을 검색해보시면 5단계 있을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따라쳐 보시면 아마 스위프트 데이터 엄청 쉽다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해보시다가 뭐 해결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더 안 되는 게 있거나 이슈를 등록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찾아서 해결 방법 찾아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세션이었고요. 네, 마지막 순서였고 제가 처음 연사라서 엄청 떨리고 되게 빨리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지 어땠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부족한 연사였을 텐데도 끝까지 앉아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토부였습니다. 네트워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